자, 이번 시간은 221쪽이죠. 비용 편익 분석 딱 별표 한번 해놓고요. 이것도 별게 없는데 한번 봅시다. 서서히. 예제.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동그라미 경제적 타당성, 즉 능률성을 분석한다. 두 번째, 어느 부지에 건설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할까? 후보지가 지금 네 군데 있죠. 한번 봅시다. A 부지에 건설하면 비용이 10, 뒤에 억을 생략했습니다. 10, 편익이 20. 그러면 비용보다 편익이 크잖아. 그러면 적자다, 흑자다? 흑자가 되겠죠. 흑자 얼마 받죠? 10억. 이 10억이 바로 뭐다? 순현재가치. 순현재는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죠. 그 다음에 편익 비용비. 편익 비용비는 비용을 가지고 편익을 나눴잖아. 10분의 20이니까 얼마가 되지? 2가 된다. A 후보지는 흑자구나. B 후보지는 봅시다. 20, 50억. 이것도 흑자네. 30억 흑자 보고 편익 비용비는 2.5가 되죠. C 후보지는 30, 70, 40, 2.3 흑자. D 후보지는 뭐 40 넣었는데 10억 벌었어. 마이너스 30억 0.25.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A, B, C 세 후보지는 건설할 수 있고 채택하고 D 후보지는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또 잘 봐.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A, B, C 세 군데에서 한 후보지를 선택을 하면 어디가 선택돼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배웠죠. 비용 편익 분석에서 1차적 기준은 뭐였다?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장 큰 게 얼마죠? C. C가 선택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B 후보지가 선택됐다면 어떤 기준일까? 1. 순현재 가치. 5. 편익 비용비. 정답보다 편익 비용비다.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자, 요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A 후보지하고 B 두 개 있다고 봅시다. 비용이 10, 뭐 20 봅시다. 그냥 똑같이 할까? 비용이 100, 맞아, 100. 편익이 20, 200. 수현현재가 10. 요건 100이 되겠네요. 편익 비용비가 2. 똑같이 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 그다음에 할인율, 디스카운트. 이렇게. 그럼 결론 이거거든.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의 기준이 몇 가지 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다. 이걸 아셔야 돼, 먼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A하고 B하고 순현재 가치가 큰 것은 얼마 된 거지? B.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 1차적 기준이 뭐가 된다? 순현재 가치. 이때는 A가 아니라 뭐가 된다? B가 선택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봐요. 편익 비용은 똑같이 2가 되잖아. 2. 그래서 가장 정확한 기준이 뭐가 된다? 순현재 가치다. 꼭 좀 정리하고 편익 비용은 똑같이 2가 되겠죠. 비율.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흑자가 되려면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순현재 0보다 커야만이 비용보다 뭐가 크다? 편익 크다는 거지. 또 잘 봐. 두 번째는 편익 비용비가 1보다 커야만이 비용보다 편익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편익 비용비가 1보다 크다는 거가 다르다 같다. 같은데 1차적 기준은 뭐가 될 뿐이다? 순현재 가치다. 꼭 좀 정리합니다. 자, 기법에서 1번째 순현재 가치. 순현재는 기억물질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제한 개념 거기까지만. 그리고 특성에서 B에다 밑줄. 사회적 할인율이 정해져 있을 때 사용되며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 그 대안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그리고 2에다 밑줄. 공영 개발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는 1차적 기준. 이제 편익 비용비는 뭐냐? 기억. 편익의 현재치에 대한 정확히 비용의 현재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 가치의 비율. 비용을 가지고 편익을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편익 비용비 그러죠. 특성은 A만 밑줄. 사회적 할인율이 사용됐다면
편익 비용비가 1보다 클 때 이 대안은 선택 가능하다. 그 다음에 C의 답줄 분모가 취하는 값, 분모가 바로 비용이죠. 또는 분자가 취하는 값, 이게 편익이죠. 분모가 취하는 값 또는 분자가 취하는 값이 달라지면 그 가치가 달라지므로 부의 애부가 나쁜 거, 환경오염을 비용에 포함시킬 때, 분모에 포함시킬 때, 편익, 분자에 포함시킬 때 그 경우가 달라지는 게 바로 뭐다? 편익 비용비다. 그래서 외부 효과, 환경오염 같은 외부 효과를 비용에 넣었을 때, 즉 분모에 넣었을 때, 편익, 분자에 넣었을 때 달라지는 기준은 뭐가 된다? 편익 비용비다. 할인율, 디스카운트, 할인율. 우리말로 뭐, 내려간다. 그게 바로 뭐다? 할인율 그러죠. 할인율.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교환시킨다. 그게 바로 뭐다? 할인율. 자, 정리합니다. C의 답줄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의 교환 비율로서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뭐다? 이자율.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되돌립니다. 그게 바로 뭐지? 할인율. 그 반대는 현재에서 미래로 얻는, 한번 봅시다, 이거. 자, 현재에서 미래로. 갑돌이가 10억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하면 미래에는 플러스 뭐가 나온다? 수익률 나와. 수익률. 이 수익률을 갖다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이자율 그런 거야.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에 얻게 될 플러스 수익률을 뭐라고? 이자율. 그럼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되돌리면 수익률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가죠. 이 마이너스를 뭐라 말한다? 할인율. 우리 할인폭 그러잖아. 뭐가 된다? 할인율.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 할인율 종류 쭉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222페이지 가서 티끝 현재 가치와 할인율의 관계. 현재 가치와 할인율의 관계에서 B에다가 별표합니다. B. 현재 가치와 할인율은 반비례한다. 즉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그만큼 작아지고 할인율이 작을수록 현재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 꼭 정리합니다. 현재 가치하고 할인율은 반비례 관계야.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고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커진다. 그 다음에 4번 그냥 밑줄 자본 회수 기간. 두 번째 자본의 기회비용. 그 다음에 6번에다 밑줄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이 뭐냐? 기억 차도 밑줄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 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 다음에 또 내부 수익률은 투입 자본에 대한 순수입의 비율로 나타낸다.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 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또 내부 수익률은 투입 자본에 대한 순수입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에서 쭉 내면 특성에서 C에다 밑줄 내부 수익률. 근데 내부 여러분 수익률을 올리면 마진이야. 마진폭이 클수록 좋겠죠. 마진폭이 클수록 좋다는 거야.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이거 봐. A사업. A사업은 내부 수익률이 10%야. 10%고요. B사업은 내부 수익률이 20%야. 그럼 수익률이 큰 게 바로 뭐야? B가 되겠지. B.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사업은 적자다, 흑자다? 흑자가 되겠죠. 두 번째. D.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훌륭한 사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답줄 할인율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같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용 편익 분석의 기법 몇 가지 있다? 4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 개념만 정리하세요. 깊게 낼 수가 없다. 가장 쉽게 나면 이렇게 나죠. 비용 편익 분석 기법으로 틀린 것은 1. 순현재 가치 2. 편익 비용비 3. 내부 수익률 4. 할인율 5. 알파 크롬 바의 값.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지. 틀림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요. 보지 말고 나머지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개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회귀 분석 한번 해봅시다. 리그레이션 어나리시스 회귀 분석. 되돌아온다. 회귀 분석이 뭐냐? 1.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할 때 이를 토대로 추정하고자 하는 다른 변수를 종속변수로 보고 예측 모형을 설정한 다음 미래 일정 시점에서 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설정된 예측 모형을 회귀 모형으로 한다. 이 예를 들면 한 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 이를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는 두 개 이상이니까 뭐지? 다중 회귀 분석이라 말한다. 3번 예를 들면 영국의 유전학자인 갈톤이 1900년경 부자 간의 신장 키에 관한 분석을 하면서 발전시킨 개념이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거야. 변수 분류인데요. 잘 보세요. 독립변수 반대가 종속변수야. 근데 독립변수 두 가지. 정책변수하고 뭐가 있다? 환경변수가 있단 말이야. 정책변수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으로 채택하여 어느 정도 조작 가능한 변수. 환경변수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변수는 뭐다? 환경변수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회귀 분석이 뭐냐면 이걸 말한 거예요. 부자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 신장이야. 아들 키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측해 봅시다. 예측해 보자 이거야. 예측해 보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아버지가 뭐가 된다? 독립변수. 아들은 보자. 뭐가 되는 거지?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독립변수 다른 말로 원인변수. 그래요. 이건 나타났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 결과변수다 이거야. 그럼 잘 봐. A. 아버지 DNA가 크기 때문에 아들의 키도 클 것이다. 그게 바로 A가 됐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 했다. 이게 바로 뭐지? 단순 회귀 분석 그래. 자, 두 번째 봅니다. B 보세요. 근데 아들 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죠. 두 번째, B는 이제 음식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들은 콩나물만 많이 먹는다. 콩나물도 키에 영향을 미치죠.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클 것이다. 그러겠죠. 또 두 가지 C는 뭐 아들은 매일 역도만 한다. 역도 선수야. 역도 선수 치고 키 큰 사람 없잖아. 역도만 하기 때문에 키가 크게다 작을 거다 작을 거다. 그러면 이 A 하나만 가지고 실험했다면 단순 회귀 분석. 이 세 가지 가지고 했다면 뭐가 되지? 다중 회귀 분석. 뭐가 된다? 다중 회귀 분석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독립 변수는 또 두 가지야. 실험할 때 실험자가 마음대로 조작 못해. 조작할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 A. 조작할 수 없다. A를 뭐라 말한다? 환경 변수. B, C는 조작이 가능하지. 무슨 변수다? 정책 변수.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회귀 분석에서 환경 변수하고 정책 변수가 무엇인가 구분하는 거야. 회귀 분석의 기법 중에서 환경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1. 콩나물 5. 아버지의 DNA. 이건 바뀔 수 없지. 전몇 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30시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약속했어요. 문제풀이에서 정리를 또 해드리겠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30페이지 기출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면 되겠죠. 또 제가 문제풀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고요. 235페이지 2장 정책의 과정론.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교통정책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까? 추론 능력 1. 사회 문제인 교통 문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교통정책으로 이루어진가를 파악하자. 또 이제 공익과 관련하여 권력 모형에 대해 파악하자. 셋째, 권력 모형과 정책 결정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자. 정책 과정의 개념. 1번에다가 별표합니다. 앤더슨 학자는 어떻게 정책이 이루어지는가. 첫 단계보다 정책 의제 설정. 의제에다 동그라미 아젠다. 정책 의제 설정. 의제가 정해지면 두 번째 단계 정책 결정. 혹자는 정책 형성. 디시전 메이킹 스로리. 정책 결정을 다른 말로 정책 형성. 정책이 결정되면 세 번째 단계 이제 정책이 뭐다? 집행. 이그젝티브. 정책 뭐다? 집행. 집행이 끝나면 잘했냐 못했냐? 정책의 뭐다? 평가.
평가를 했더니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없애버려야 되겠지. 터미네이션. 정책 뭐다? 종결. 종결한 자료를 또다시 결정에 연결한다 뭐다? 피드백. 꼭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정책학의 전부인데 다시 제가 볼게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어. 교통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북핵 문제가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교통 문제가 채택됐다. 정책 뭐다? 의제. 두 번째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든다. 지하철을 뚫겠다. 도로를 넓힌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제를 도입했다. 정책 결정. 셋째, 버스 전용 차선을 실제로 실행 옮기겠다. 정책 뭐다? 집행. 집행을 했어. 교통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정책 평가. 평가를 했더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없애버려. 정책 뭐다? 종결. 그 종결한 자료를 가지고 또다시 정책 기조에 도움을 준다. 피드백. 거기까지. 앤더슨. 존스 보지 말고요. 그 다음 페이 넘겨서 권력 모형의 분류에서 좋아요. 엘리트 이론하고 다원주의 기억나죠? 엘리트 이론에다 피라미드, 다원주의다 계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 넘겨서 더 많이 시험에 나온 게 239페이지 4번 별표보다 무의사결정이야. 난 디시전 메이킹 스루 무의사결정. 여기 엄청 나옵니다. 별표. 그 다음에 편향에서 5번 이익집단. 이익집단에다 그림 그립니다. 계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 7번 조합주의. 조합주의에다 그림 그립니다. 피라미드 그려놓고 피라미드 그려놓고 242페이지 10번에다 비교 신다원주의. 신다원주의 그립니다. 계란 그려놓고요. 계란 그려놓고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출제될 확률 99%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칼 마르크스, 말 들어요. 칼 막스, 공산당 선언. 그러잖아요. 칼 막스. 지구상에는 말이요. 지구상에는 이게 두 가지 나눠질 때 지배계급하고 피지배계급일 때 지배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를 말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보단 무산계급을 갖다 프롤레타리아 그런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이게 바로 뭐다? 계급이론은 그럽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가 정치가하고 결탁해서 모든 이익은 부르주아가 먹겠다. 계급이 있다. 무슨 의미다? 계급이론. 아무 의미 없고요. 두 번째는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반대 계란, 반대 피라미드 이렇게 돼 있죠. 지배자, 피지배자, 엘리트, 피플. 좋아요. 이 피라미드에서 엘리트는 누구를 말하죠? 제가 관료 집단 또는 국회의원, 정치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철학자, 철인정치 그런데 정치가. 자 보세요. 여기서 엘리트는 누구냐? 여기서 엘리트는 누구냐 이거야. 여기서 엘리트는 그렇죠. 무슨 집단이다? 이익집단. 옳지. 뭐가 된다? 이익집단.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여기서 어김없이 뭐가 된다? 엘리트. 여기 어김없이 피플이 되겠죠. 피플. 잘 보세요 이제. X. X라는 정책을 결정할 때, X라는 정책을 결정할 때 대중들의 요구는 무시해. 대중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소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배웠죠? 뭐다? 엘리트주의 그래. 엘리트론. 엘리트론. 엘리트가 공익을 결정했다. 그런 소리를 뭐라 말했지? 실체설. 그래서 실체설. 또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했다. 그런 의사결정을 읽어보자.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 이렇게 됐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선진국이다, 신생국이다. 신생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권력은 위에서 엘리트로부터 대중으로 온다. 하향식이 되겠죠. 하향식. 자, 두 번째. X. X라는 정책을 관료들의 힘보다는
이익집단 힘이 세. 이익집단 힘이 센다. 그리고 이익집단끼리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조정에 의해서 조정해서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드가 플러리즘. 뭐가 되지? 다원주의. 실체설 반대가 뭐지? 과정설. 합리론 반대가 뭐다? 점정무형. 신생국 반대가 뭐지? 선진국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 그래서 엘리트, 정부의 힘보다, 관료의 힘보다 이익집단 힘이 강하다면 뭐가 되는 거지? 다원주의가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잘 봐. 이익집단끼리 합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힘 있는 이익집단 이익이 많이 반영되고 힘없는 이익집단 이익은 무시되는 거야. 그리고 또 비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을 비판한다. 그래서 엘리트론을 비판하는 게 다원주의야. 또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거 갖다 우리가 신엘리트론 그래. 신엘리트론을 다른 말로 정책 결정을 안 하겠다. 무슨 결정이다? 무의사결정. 뭐가 된다? 무의사결정. 꼭 정리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해봅시다. 가장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뭐다? 엘리트야. 엘리트론이야. 두 번째. 다원주의도 참여는 시키지만 힘 있는 집단 이익은 많이 반영되고 힘없는 집단 이익은 무시당하거든. 그리고 또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새롭다. 신엘리트론. 다른 말로 무사결정이다. 이거야. 꼭 좀 정리되겠죠. 자, 엘리트론. 간단히 정리합니다. 1번만 별표하면 돼. 1번만 별표 주세요. 국가의 역할이 동그라미 뭐다? 적극적이야. 국가 힘이 세단 말이야.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동질적인 분야의 소수 엘리트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 의제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결정한다 본다. 관료가 대변하는 게 바로 국가야. 국가.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건 국가다. 개인이다. 개인을 말하는 거야. 국가. 개인의 힘보다 국가 힘이 강하다 하면 뭐가 되는 거지? 엘리트입니다.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자에서 3번, 4번 묶어볼까요? 밀스하고 누가 있다? 헌터가 있어. 밀스만 정리합니다. 밀스는 지휘접근법. 포지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엘리트다 이거야. 지휘접근법에서 미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 누가 엘리트냐? 정부, 즉 공무원, 기업체 사장, 군인들, 군의 지도자를 보았다. 또한 군과 산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밀스는 누가 엘리트냐면 군인하고 기업체 사장이다 이거예요. 군산 복합체다. 그 다음에 6번. 권력은 엘리트로부터 대중으로 흐르며 대중은 정치에 무감각한 존재라고 본다. 거기까지. 3번 다원주의 플루리즘. 1번만 별표 주세요. 이익집단 간의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은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분야의 이질적인 엘리트 간의 타협, 합의에 의하여 정책이 이루어지며 대중의 욕구도 수용하는 동그라치입니다. 이익집단 간의 동그라치가 뭐다? 경쟁. 이익집단 간의 경쟁을 강조해. 근데 국가 역할은 유일하게 중립적이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야. 유일하게 국가 역할이 중립적이면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다. 딱 하나 뭐 있다? 다원주의. 딱 하나죠. 2번 밑줄 학자. 로버트 달 있다면 로버트 달. 지금 로버트 달이 있더라. 그 다음에 3번. 정책이란 다양한 집단들 간의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며 집단들 간의 이익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 균형이다. 5번.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나 민주국가에 적합하나 비조직화된 이익은 무시할 수 아까 깐난 아이들이나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들이 이건 무시하는 거야. 민주국가에 적합하나 비조직화된 이익을 무시할 수 있다. 6번. 작년 우리 행정사 3회 신문제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의 삼각형, 철의 삼각 하위 정부 모형, 3절명 철의 삼각형, 관료집단, 이익제단,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같은 고정적 관계보다는 이슈별 연계망, 다양한 집단, 정책 네트워크 같은 가변적 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9번 밑줄 다른 말로 그냥 풍향계 이론 그래. 뭐다? 풍향계 이론. 풍향계 이론은 다원주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익집단 간 경쟁이 정치 과정을 지배하고 정책 결정 핵심이 된다는 개념으로서 국가를 상충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해주는 공평무사한 중립적 존재로 본다. 그 다음 빼넘겨서 엘리트하고 다원론 전부 다 이렇게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무의사결정 중에 무의사결정 별표했죠. 무의사결정이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야. 엘리트가 자기한테 이익되는
다시 한번 엘리트가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은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억압, 봉쇄, 막아버린다. 무사결정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체가 공해를 유발해 시민단체가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기업체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런 요구를 묵살시키겠다. 무사결정. 1번만 별표하면 될 거야. 1번 별표.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논의된 미국의 엘리트론이 이후 로버트 다할 등의 다원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자 60년대 신엘리트론자로 불리는 마크라크와 바라츠가 투 페이스 오브 파워, 권력의 두 얼굴에서 무의사결정론을 근거로 동그라미 다원론을 비판했다. 밝은 얼굴은 지배 엘리트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한 거야. 어두운 얼굴은 지배 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신을 억압하는 거야.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어. 엘리트는 어느 것만 받아들였다? 밝은 얼굴만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리고 이 엘리트나 기득권자의 권리 또는 이익, 사익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어떤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억압 봉쇄시키는 게 말한다. 괄호를 적어봐야겠다. 공해 문제 적어놔. 공해 문제를 사전적으로 억압 봉쇄시켰다면 무사결정. 그리고 3. 엘리트가 비밀리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번째, 무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적인 가치, 신념, 미신 등을 내세우는 방법도 사용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책 문제 정의와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6번 좀 별표하고요.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라 누굴 말한다? 대중. 대중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무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수단이 많아. 첫째는 폭력배를 동원한다. 폭력의 뭐다? 행사. 폭력배, 폭력의 행사.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죠. 두 번째는 편견의 수정이나 강화. 너희들이 떠드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편견의 수정 강화. 디귿 편견의 동원. 리을 권한,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기각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0번. 우리나라 경우 70년대 발전행동의 시스로 노동환경 문제에서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 경제 성장할 때 개발 독재가 가장 심한 분야가 어디냐? 노동환경 인권 분야였다 이거야. 그리고 11번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며 정책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다. 무의사결정은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첫 단계인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익집단이 발달한 사회를 뭐라 말한다? 다원주의. 그래 그냥 다원주의. 개념만 정리해볼까요? 이익집단의 집단 구성원 간의 공통된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하면 이익집단이죠. 거기서 이익집단 종류 디귿만 적어볼까? 잠재 이익집단이라. 행정고시 한번 나왔죠. 잠재 이익집단이 뭐냐? 정책 결정자는 말없는 다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므로 활동이 강한 소수의 특수이익만이 결코 정책을 좌우하지 못하게 된다. 잠재 이익집단. 조합주의 이론, 슈미터. 조합주의 이론에다 한번 가로를 적어봐요. 노사정 이원에 적어봐. 노사정 이원에. 그러면 여러분 자 처음입니다. 노사정 이원회가 있어. 우리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또 뭐다? 사측은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 이 두 놈의 공통점. 이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고 이건 기업가 이익을 대변하지. 이 공통점 읽어보자. 무슨 집단이다? 이익집단이냐면 이익집단. 그다음에 사는 노사정. 이건 정부를 말해. 정부에서 고용 노동부를 말해. 고용 노동부. 이해됩니까? 고용 노동부. 이건 국가를 말하죠. 그래서 이익집단하고 정부가 협상,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이익집단 힘보다 정부 힘이 세다. 무슨 그 코퍼레티브보다 조합주의 그런 거야. 잘 봐야 돼. 다시 한번. 이익집단하고 정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힘보다 정부 힘이 강한 보다 조합주의. 반대로 정부 힘보다 이익집단 힘이 세버리면 무슨 주의가 된다? 다원주의. 아셨죠? 개념 및 대두 배경. 개념 및 대두 배경에서 1번
이익 집단이 전국적으로 이익 대표 체계를 조직해 국가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대가로 이익 공동체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 과정에 투입하는 이익 대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고요. 주요 특성에서 1번 유럽에서 기업가 단체, 노동자 단체, 정부 대표의 3자연합이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와 이익 집단 간의 동그라미 경쟁이 아니라 보다 합의를 중시하는 이론. 합의. 아까 다원주에서는 이익 집단 간에 뭘 강조했지? 경쟁. 네. 조합주에서는 정부하고 이익 집단 간에 뭘 강조한다? 합의. 꼭 정리합니다. 합의를 중시하는 이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4번 고위관료 엘리트와 소수의 강력한 이익단체 리더십 간에 상호작용하여 공공정책은 수립되고 시행된다. 그리고 7번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유계적 관계, 계층적 관계를 바탕으로 국가에 보다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관여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다 무시하고 이제 신다원주의. 다원주의가 새로 나왔다. 신다원주의. 1.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다원주의의 새로운 관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제약으로 기업은 타 이익집단에 비해 특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익집단 간 권력과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거대 이익집단이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4번만 별표합니다. 4번 딱 하나. 다원화된 민주국가에서 기업과 단체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단체한테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신다원주의. 그것만 별표. 그럼 결론 한번 제가 내리죠. 여러 가지 지금 이루어 있는데 유일하게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 중립적, 수동적, 피동적,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딱 하나 뭐 있다? 다원주의 하나밖에 없다. 꼭 그것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시험에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다원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난 뭐다? 신엘리트론. 다른 말로 뭐다? 무사결정이다. 2절 이제 정책 분석과 관련한 개념이 정책 분석, 폴리시 어나리시스, 영어로 P 그러죠. 체제 분석과 정책 분석의 차이는 체제 분석, essay, 폴리시 어나리시스, 정책 분석이죠. SA하고 PA를 비교한다. 딱 하나야. 양적 기법, 반대는 뭐다? 질적 기법, 사실. 얘는 뭐다? 가치. 경제적 합리성. 반대로 뭐지? 정치적 합리성. 어느 게 넓은 개념이다? PA가 넓은 개념이죠. PA를 넘겨서 나도 PA가 뭐냐? 개념.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합한 정보, 지식을 산출하는 하나의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책 분석의 특성 1번만 미치겠습니다. 정책 분석은 체제 분석과는 달리 가치 문제를 포함한다. 그것만 밑줄. 그 다음에 2번 정책 분석은 정책 대안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죠. 그리고 3. 정책 분석은 정책 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분배적 측면을 분석한다. 그리고 4. 정책 분석은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실행 가능성이 있냐 없냐. 실현 가능성이. 그리고 5. 정책 분석은 협상이나 타협 그리고 권력 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PA하고 뭘 비교한다? essay, 양적 기법, 사실, 경제적 합리성을 주로 분석하는 것은 뭐다? essay, 질적 기법,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면 PA다. 나머지 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46페이지를 봤더니 4번 정책 대안의 분석과 결과 예측 모양이 나오죠. 1번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에 의해 정책 대안이 집행 또는 실시되었을 경우에 나타난 결과들을 정책 대안 실현 이전에 미리 예상하는 것을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을 본다. 예를 들면 X라는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실행하기 전에 미리 예측한다?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을 하죠. 그럼 이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보다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거야. 모형의 개념.
현실의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중요한 측면만을 뽑아서 구성한다. 현실의 추상적인 표현을 모형, 영어로 보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작성 방법, 모형의 역할. 우리가 왜 모형을 만드냐? 첫째, 기억, 정책에 대한 탐색에 도움을 준다. 니은에다 별표.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거야.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게 바로 뭐다? 모형. 1차적 목표죠. 네, 불확실성 극복 방안이 나오는데 불확실성 대처 방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2번만 적어볼까? 소극적 대처 방안. 미래는 불확실하다. 대처 방안. 1번 줄 보수적 결정이 뭐냐? 보수적 결정. 9급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전부 다 밑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 다시 한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 그렇다 보수적 결정이야. 그 다음에 3번째 민감도 분석은 이제 행정고시하고 7급에 말이죠. 민감도 분석. 1번만 미치고 보면 돼. 만약 뭐뭐뭐라면 뭐뭐뭐 될 텐데 가정 변화에 따른 결과 변화를 예측한다 이거야. 만약 뭐뭐뭐라면 뭐뭐뭐 될 텐데 민감도 분석.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영어로 말하면 가정법 과거 시제를 말하는데 if I were bird if I were bird I could fly to you를 말한 거죠. 만일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현실은 새다 새가 아니다 새가 아니잖아.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야. 만약 뭐뭐뭐라면 뭐뭐뭐 될 텐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롯데 제과가 2016년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허니칩이 롯데제과가 2016년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월드콘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잘 봅시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변수들은 많이 있어. 첫째 A는 아이스크림 2016년 날씨가 2016년 여름 날씨가 매우 덥다면 아이스크림 생산량을 줄일 텐데 늘릴 텐데 B 2016년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않는다라면 아이스크림 생산량을 늘릴 텐데 줄일 텐데 뭐 C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아이스크림 생산량을 늘릴 텐데 줄일 텐데 그래서 만약 뭐뭐뭐라면 뭐뭐뭐 될 텐데 그런 기법을 뭐라 말한다? 민감도 분석그래요. 파라미터. 그리고 이 모형에서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이 파라미터가 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가능한 값들을 모두 고려하여 하나하나의 값에 따라 정책 대안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 5번 밑줄 악조건 가중 분석이 있어. 악조건 가중 분석. 우수한 정책 대안에서는 이제 반대로 최악의 상태가 나타나리라고 가정하고 반대로 나머지 대안들에게는 최선의 상태가 발생하리라는 가정하에서 각각 대안들의 결과를 새로 예측하는 방법. 최선의 대안에는 반대로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보고 차선의 대안에는 반대로 최선의 대안을 가정해보겠다. 악조건 가중 분석. 그 다음에 8번 밑줄 휴리스틱. 수학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뭐다? 휴리스틱. 시행착오를 통한 그럴듯한 답을 제시한다. 휴리스틱. 9번 한정적 합리성의 확보죠. 여러 개의 문제로 분할하여 얻는 합리성을 말한다. 그 반대는 바로 총체적 합리성이죠. 10번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극복한다? 표준화.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기법으로 틀린 것은 1. 보수적 결정 2. 민감도 분석 3. 악조건 가중 분석 4. 표준화 5. 총체적 합리성. 정답은
총체적 합리성이 아니라 한정적 합리성이다. 깔끔하게 한 문제 낸다면 민감도 분석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는 정책 대안의 기준을 갖다가 소망성하고 형평성을 나눈 학자가 나카무라상과 스무르드죠. 나카무라하고 스무르드는 두 가지죠. 소망성하고 형평성. 3번에다 밑줄 긋습니다.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기준. 우리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야.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 대안이라 하더라도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나가리잖아, 그냥. 첫째, 실현 가능성이 5가지 있죠.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정책 대안의 채택과 집행에 정치적 지지 가능성을 받을 수 있냐. 두 번째,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정책 수단이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 실현 가능 정도. 셋째, 돈이 있는가. 재정적 실현 가능성. 넷째, 행정적 실현 가능성. 필요한 집행조직, 행정인력 등의 이용 가능성.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는가. 행정적 실현 가능성. 다섯 번째, 법적 실현 가능성. 정책이 타 법률과 모순되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 정리했죠. 정책 설계의 구성 요소. 정책을 설계할 때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가. 첫째는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해야 돼. 목적이 분명해야 돼. 두 번째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목적과 수단 간에 뭐다? 적절한 인과 모형이 필요해. 인과 모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정책의 수단이 필요하겠죠. 넷째는 정책의 보다 구체적 목표야. 마지막에는 정책의 집행. 이게 정책 디자인, 설계 시 구성 요소 몇 가지 있다? 5가지. 정책 문제의 구조화. 정책 문제의 구조화. 요건 겹치는 문제인데요. 정책 문제의 구조화, 스트럭처. 개념, 정책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번 별표. 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 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우리 배웠죠, 아까? 문제를 잘못 인지하면 목표가 잘못 설정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종 오류를 방지된다? 3종 오류를 방지된다. 종류가 있어요. 종류에다가 밑줄 긋고요. 첫째, 1번 문제. 계층 분석. 계층 분석이 뭐냐면 문제 상황의 원인을 규명해.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계층 분석. 그만 밑줄 긋고요. 2번이 분류 분석. 이제 문제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자. 문제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면 뭐다? 분류 분석. 셋째, 경계 분석. 문제의 이치 및 범위를 파악하자. 문제의 이치 및 범위를 파악한다면 경계 분석. 넷째, 이제 복수 관점 분석은 통찰력을 높여보자. 다섯 번째, 가정 분석. 상충, 충돌된 전제들의 창조적인 통합을 갖다 가정 분석. 마지막 유추 분석. 일명 시네틱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가정하자. 비교 경험하면 유추 분석이 되겠죠. 거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정리해서 251페이지 정책 과정에서 첫 단계 바로 정책 의제 설정이죠. 아젠다. 다시 한번 여기 생각합니다. 정책 과정의 핵심이 요건데 첫 단계가 정책 의제다. 아젠다. 의제가 정해졌어요. 그럼 기억에 나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뽀그림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결정, 정책 결정이죠. 결정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집행이죠. 그 결정자가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본다. 상향식, 하향식, 하향식 정책 집행. 반대로 집행자가 위로 올려버려준다. 뭐가 되지? 상향식.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있죠. 그 1편만 하면 다 쉬워. 그 다음에 집행 끝나면 그 다음에 정책 뭐 하겠어요? 평가. 평가가 끝나면 뭐 한다? 종결. 첫 단계 바로 뭐다? 정책 의제 단계다. 한번 해보자. 1. 교통 문제가 왜 정책 의제로 채택됐는가? 뭐 긴급한 문제겠죠. 시급한 문제. 아인슈타인 제시하는 정책 의제 단계 정리하기. 3. 정책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자. 개념의 필요성. 1. 정책 의제란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의식한 문제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이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정책적인 해결을 의도하여 정부가 채택한 문제다.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2번, 3번 묶어요. 그로 정책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5번, 그럼 언제 강조? 5번, 대두 배경. 1. 미국에서 있었던 60년대 흑인 폭동을 계기로 자유선거 등의 민주적인 정치가 소수 약자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여 흑인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견 투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됐다. 그래서 정책 의제는 흑인 폭동으로 인하여 중요되다. 1960년대 후반입니다. 후반에 강조했고, 정책 결정은 1930년대 강조했고, 정책 집행은 1970년대 중반에 강조했고요. 정책 평가도 196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에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정책 의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콥과 엘더. 콥과 엘더는 첫째, 그냥 박스 비죠. 사회 문제. 사회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이슈가 돼. 이슈가 되면 세 번째,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다. 공중의제. 만약 정부가 채택했다. 공식의제. 그 순서. 그 다음에 3번 밑줄 정책의제 단계제. 아이스톤. 아이스톤이라는 학자는 똑같아. 첫째, 사회 문제가 있어야 돼. 사회 문제가 뭐냐? 소셜 플라브럼. 개인의 문제가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된 상태죠. 두 번째, 사회적 이슈, 사회 논제.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갖는 다수의 집단들로 하여금 논쟁을 야기하며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상태. 3번, 4번 묶어서 발표. 공중의제, 퍼블릭 아젠다. 일반 동그라미,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고 공감한 일련의 이슈죠. 4번째, 공식의제, 오피셜 어젠다. 여러 가지 공공의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정부의제로 선별되는 과정. 몇 단계다? 4단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4번, 요게 좀 나올 만한 문제인데 별표입니다. 주도 집단에 따른 거죠. 콥과 로스. 외부 주도형에다 그림 그리고 계단 그려놓고요. 동원형에다가 피라미드 그려놓고 내부 접근형에다 피라미드 그려보세요. 요게 나올 만한 문제다. 자, 누가 정책 의제를 주도합니까? 뭐 상식적으로 누가 주도합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나 예외가 있어. 외부 반대가 내부거든. 내부에는 공무원이 있어. 최고관리자. 공무원이 있고요. 외부에서는 우리 시민단체 NPO라든지 NGO가 있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A, B라고 했거든요. NGO나 NPO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정부로 하여금 채택하도록 강요한다. 그런 형을 외부 주도형. 주로 선진국에 나타난다. 주로 다원주의 국가죠. 다원주의. 잘 봐. 반대로. 그럼 여러분 외부 반대는 내부같이 그게 아니야. 잘 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를 채택하고 NGO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PR을 강조한다. PR을 강조한다. 내부 주도형이 아니라 동원형. 그래. 잘 봐야 돼. 뭐가 돼? 동원형. 선진국이 아니라 주로 신생국이죠. 다원주의가 아니라 뭐다? 엘리트로.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익집단하고 공무원들이 결탁해서 채택하고 PR을 무시한다. PR을 무시한다. 그런 형 갖다가 내부 주도형, 음모형, 다른 말로 내부 접근형. 그래. 꼭 정리합니다. 외부 주도형. 1번만 밑줄 그으면 되겠죠. 정부 외부에 있는 집단들이 주도하여, NGO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 즉 외부 집단이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를 사회 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확산시켜 결국 정부 의제로 채택하게 되는 의제 설정 과정을 말한다. 공중의제가 어디로 들어간다? 공식의제. 그것만 정리하고, 예를 들면 환경정책, NGO들 주도했죠. 지방자치를 실시하자. 양성평등체육 목표제, 한일 어버협정 맺자. 개방형 임용제, 양심적 배움거부, 여호와의 증인,
동광댐 건설 백지화 전형적인 외부주도. 반대로 통원형은 1번만 정리하면 되겠죠.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 통치권자나 최고관리자들의 의제화되는 경우, 의제화가 주도되는 경우 주로 정치 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지로 채택되고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에 동그라미 정부의 피해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키는 의제 설정 과정을 한다. 그러에는 공식의제가 어디로 간다? 공중의제. 포인트는 피해 활동 중시. 예를 들면 상징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통령이 주도했죠.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제2건국운동, 월드컵 올림픽 유치, 가족계획사업, 새마을운동, 전형적인 동원형이 되겠다. 내부 접근형은 1번 정부 내의 관료 집단이나 또는 로비스트에 의하여 주도되어 이들이 정책결정자에 접근하여 문제를 의제하는 경우다.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제로. 2번 별표 사회 문제가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바로 정부제로 채택되나 국민들을 무시하며 피해를 무시한다. 4번 예를 들면 뭐가 있다. 린다김 사건, 대북 지원 사업, 전형적인 내부 접근형, 내부 주도형. 뭐라고 한다? 음모형 그러죠. 거기까지. 다음 배 연결해서 5번 절 정책 의제 설정 영향을 미치는 변수. 왜 교통 문제가 채택되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이 있겠죠. 첫째, 콥과 엘드런 학자는 구체적일수록 의제가 용이하죠. 구체성, 사회적 유의성, 사회적 관심이 많을수록 용이하겠죠. 타이밍, 시간적 적합성. 복잡할수록 의제는 어렵죠. 선례의 유무, 선례가 있을수록 의제는 용이하다. 호구두와 건, 호구두와 건이라는 학자는 6번 문제 유행성 있는 문제일수록 의제가 용이하겠죠. 워커라는 학자는 첫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일수록 유리하겠죠. 두 번째, 심각한 문제. 셋째, 해결책이 있냐 없냐, 해결책 유무 같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의 관심이나 지지, 선거에 대한 정권규제. 5번 별표하고요. 재분배 정책의 경우가 분배 정책에 비하여 의제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아까 배웠죠. 어렵다. 그 다음에 7번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9번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더라. 학자 중에 크랜슨에 답했죠. 크랜슨이라는 학자는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고 편익은 다수일 때 의제화가 곤란해. 공해 문제 같은 거는 의제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